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들 교과서로는 17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5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2시간 들었는데 2시간 중에 1시간은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1시간은 제가 다음 차시로 해서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관련되는 생태계 구성 요소, 지금 우리가 한 게 생태계 구성 요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특성, 군집의 특성,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푸시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은 수업 듣고 두 번째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1시간이 더 남았는데, 이제 19일 날 2교시에 하는 수업은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 앞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적은 거라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대단원 5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의 교과서 172페이지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물질은 순환되고 에너지는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 나갑니다. 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물질의 순환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물질의 순환은 탄소의 순환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이 나옵니다. 뭐 일부 교과서에서는 인의 순환도 하기는 하는데 공통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탄소의 순환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소의 순환이 조금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의 순환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되어 있죠. 물론 일산화탄소 같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이것들이 이제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광합성일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의 형태, 탄수화물로 광합성을 하는 과정. 물론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의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물에서 사용이 되는 과정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 생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은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인간들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다시 연소 과정으로 대기 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고 호흡이나 연소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질소의 순환, 중요하고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가장 많은 성분이기도 하고요. 질소의 분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삼중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이 3개 정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하다는 뜻이고요. 반응성이 높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소 분자의 형태에서 잘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소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 ATP죠. ATP의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도 이제 질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염기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DNA나 RNA 같은 핵산이죠. 그래서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런 것들, 염기 역시 질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분자 형태로 되게 안정되기 때문에 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이온 상태, 그러니까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는 질소 고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소 고정 과정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방전이에요. 공중방전을 좀 쉽게 생각하면 번개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개가 치게 되면 질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이 깨지면서 질소와 산소가 일시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질산이온의 형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질산이온인데, 이 질산이온이라고 하는 모습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질소 기체가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식물의 흡수가 된다. 자, 두 번째로 공중방전이 계속 맨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식물들이 질소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질소 고정 세균은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자신의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줍니다. 대표적으로 질소 고정 세균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아마 저기 생리공생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콩이 있으면 이 콩은 뿌리가 마치 혹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에 혹에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뿌리에 콩과 식물의 뿌리 혹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이 박테리아를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고,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콩과 식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하고 상리공생을 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뿌리옥 박테리아 외에도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요.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콩과 식물 뿌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자유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질산화 또는 질화작용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질화 과정은 뭐냐면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물론 콩과 식물의 뿌리 속에서 암모늄 이온이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식물체 밖에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질산 세균이 이 암모늄 이온을 아질산 이온으로 바꾸고 질산 세균이 아질산 이온을 다시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약간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질산 이온이 합성이 된다. 질산 이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산 이온의 형태로 콩과 식물 이외의 나머지 식물들은 질소를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질소 고정 과정 그리고 질화작용을 통해서 식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온 질소의 사용을 보죠. 질소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질소는 이제 식물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듯이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ATP와 같은 에너지 형태, 그리고 핵산, DNA, RNA 같은 핵산을 합성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질소가 사용이 다 되면, 그러니까 세포호흡 또는 사체 형태 또는 노폐물의 형태로 다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들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네,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나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저기 물질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모늄 이온은 다시 질화작용을 통해서 질산 이온이 되고요. 이 질산 이온들은 이제 탈질소 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타이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질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대기에서 질소 분자의 형태였다가 이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질소 고정 과정, 질화작용을, 질산화작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생물체 안에서 질소 동화작용을 거치게 되고 다 사용이 되면 탈질산화작용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 우리 교과서의 173페이지에 그림이 더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꼭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 분량으로는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174페이지에. 그런데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나름의 경험치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일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걸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월급날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이 300만 원을 버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3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죠. 내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을 벌고 나서 300만 원을 그대로 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빈털터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벌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네, 빈털터리에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거지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면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300만 원을 벌게 되면 이거를 생각을 잘 해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제 제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거에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다른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는 뭐 세금으로 그냥 뭐 뜯긴다고 표현해 볼까요? 뜯깁시다. 그 다음에 한 20만 원 정도는 그냥 지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지출을 한다거나 분실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건 이제 저축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돈을 못 벌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의 군집에서 물질의 생산을 이야기할 때 딱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식물 군집의 입장에서 월급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식물 군집의 월급은 광합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이거를 총생산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월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쓴다, 즉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소비에 해당하는 건 호흡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물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놨는데 그걸 초식동물들이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피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치 세금처럼 뜯기는 거예요.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잃어버리기도 해요. 고사량, 그냥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추워지면 또 낙엽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그냥 지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저축을 하게 됩니다. 식물이 저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다 저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내 몸에다 저축하는 생장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경제활동과 식물 군집을 정리를 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들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같은 경우는 순생산량, 즉 호흡량을 뺀 나머지 과정은 순생산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식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식물 군집의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생산량은 다시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호흡량 더하기 피식량 더하기 고사량, 낙엽량, 그리고 생장량이 합쳐지면 총생산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한 공식 아닌 공식이지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식물군집은 그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자, 생물 군집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양을 정리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총 생산량은 호흡량 더하기 피식량 더하기 고사량, 낙엽량 더하기 생장량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 즉 초식동물의 물질의 생산량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초식동물은 물질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자로부터 먹을 거예요. 다시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될 거고,
이 에너지, 물질을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소비자에게 또 잡아먹히겠죠. 피식량. 그리고 식물과 다르게 1차 소비자는 고사량, 낙엽량 대신에 배출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먹고 전부 소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사량. 그리고 남은 것들은 생장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차 소비자 똑같습니다. 1차 소비자를 잡아먹은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고요. 이 섭식량을 가지고 호흡할 때 사용을 하고 3차 소비자에게 잡아먹히고 똥으로 나가고 내가 죽기도 하고 남는 것들은 생장량으로 사용이 되겠죠. 보통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3차 소비자를 최상위 소비자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더 고차 소비자는 없어요. 그래서 최상위 3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 섭식량이 있을 겁니다. 2차 소비자를 잡아먹을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호흡을 할 거고 대신에 1, 2차 소비자와의 차이점은 피식량, 나를 잡아먹는 것은 없기 때문에 피식량은 없겠죠. 그리고 배출량, 자연사량, 생장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개념이 처음 듣는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면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에너지 피라미드 기억나시나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전체 군집의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세워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상위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의 전체 양은 적을 수밖에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피식량은 그 상위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고 또 피식량은 그 상위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의 규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드는 모습.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공식처럼 나오는데요. 직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재 단계의 에너지 양의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불러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입니다.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한번 해볼게요. 생산자의 에너지가 1000이고 1차 소비자가 100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0, 그러면 10%가 되겠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요. 1차 소비자가 100을 가지고 있고 2차 소비자는 그 중에서 30을 받았기 때문에 100분의 30, 30%가 되겠습니다. 3차 소비자, 이젠 쉽죠? 3차 소비자는 30분의 15 하면 되니까 50%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규칙성이 보이나요?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지만 에너지의 효율은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서는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은 올라간다. 자, 마지막 개념 정리 하나 할게요. 이 내용을 천이하고 연관지어서도 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식물 군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외형의 모습이 변화하는가. 자,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까만색 선은 총 생산량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파란색은 순생산량입니다. 잘 보세요.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총 생산량과 순생산량 사이의 이 차이 값은 그 식물 군집의 호흡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천이가 진행되고 있을 테니 왼쪽은 양수림이, 오른쪽은 음수림이 출현한 극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대단원 5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챙겨 놓으셨다가 이제 우리 만나서 다시 수업할 때 그때 이제 질문사항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수업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연 설명도 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만나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시에 문제 다운로드 받고 풀어보는 거 잘 지켜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